화면에 단 한 줄이 떴습니다. 2050년 통일 코리아의 1인당 GDP는 미국 다음 세계 2위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메인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았죠. 맨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 안보 분석관 로런스 보이드 씨가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치는 게 단상에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던졌죠. 그런데 그게 2009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 던졌던 그 보고서를 다시 주워와서 오늘 강의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담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이름은 안드레아스 호프만. 베를린 자유대학교 동아시아 지정학 연구소 소장이고 그 이전에는 독일 연방정보국 동북아 분석관으로 18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 본정부 통일부 실무팀의 막내 분석관이었습니다. 동국이 무너지던 그날 저는 26살이었고 통일이라는 사건을 책상이 아니라 거리에서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장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봐온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라는 좁고 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분명한데 정작 그 땅의 주인들은 자기 나라의 크기를 모르고 있더군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 독일 분석관의 마음을 바꿔놓은 걸까요? 왜 워싱턴과 베이징과 도쿄의 외교부가 지난 5년 동안 통일 코리아 컨틴전시 플랜을 비밀리에 다시 짜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강당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단상 앞으로 나섰죠. 정장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안경알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이건 제 오래된 습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청중의 시선을 모으는 거죠. 여러분께 먼저 짧은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저는 1990년 봄 본정부 통일부 실무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직함은 분석관보였습니다. 갓박사 과정을 마친 26살짜리에게 통일부가 무슨 대단한 일을 시키지는 않았죠. 제가 한 일은 동독 지역의 인구 통계, 산업자산, 광물 배장량, 군장비 현황을 매일 들어오는 보고서에서 출연해 한 장짜리 요약본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자정 가까이 퇴근했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그 일을 4년 동안 했습니다. 1990년 가을부터 1994년까지요. 통일일이라는 사건이 책상 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숫자가 어떻게 부풀려지고 어떤 숫자가 어떻게 감춰지는지 저는 그거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동아시아학회에 가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독일 통일이 한국 통일의 모델이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셌더니 120명 중 1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거의 다이시군요. 그런데 저는 본 정부에서 그 모델을 직접 만든 사람으로서 오늘 단언합니다. 한국은 독일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공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보이드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면서 이미 입은 열려 있었죠. 호프만 박사님, 저희가 알기로는 통일 비용이 최소 1조 달러, 최대 5조 달러까지 추산됩니다. 남독 흡수 때보다 남북 격차가 훨씬 큽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잠재력이 크다는 주장은 비용 측면에서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사실은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이드 씨, 정확합니다. 통일 비용은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재미있는 겁니다. 비용이 크다는 건 양쪽 끝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비용이 작은 통일은 의미도 작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 화면에는 1990년 11월에 베를린 거리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한 노인이 베를린 장벽 잔해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라이카 카메라로요. 그날 저는 분석관보 신분으로 현장 답사를 나갔다가 우연히 그 노인을 봤습니다. 이 사진 속 노인은 동독 드레스덴에서 평생 트럭 운전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노인에게 물었죠.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노인이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작은 나라 사람이었어. 오늘부터 큰 나라 사람이야.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미국 측 자리에는 보이드 씨를 포함해 7명이 앉아 있었고 일본 측에는 방위연구소 다나카 히로시 연구위원을 포함해 5명, 한국 측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온 김도윤 박사 한 분이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안보 전문가들이 객석을 채우고 있었죠. 오늘 저는 세 가지 근거로 한 가지 결론을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인구와 시장. 둘째, 자원과 산업. 셋째, 군사력과 지정학.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한반도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왜 워싱턴과 베이징과 도쿄가 지난 5년 동안 동시에 식은땀을 흘려왔는지, 객석에서 누군가가 펜을 꺼내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강연이 시작된 지 정확히 7분이 지난 시점이었죠.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반도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사실 이건 제가 늘 강연 초반에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입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연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제 30년 커리어의 결산 같은 자리였거든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좁고 긴 반도, 분단된 두 나라. 한쪽은 핵을 가졌고 한쪽은 반도체와 케이팝으로 유명한 나라. 대부분 여기까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한반도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죠. 그 옆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국경선이 같은 축척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총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영국이 24만, 프랑스가 64만, 이탈리아가 30만이죠. 면적만 보면 영국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후 인구는 약 7,350만입니다. 영국 인구가 약 6,700만, 프랑스가 약 6,800만이에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의 다음 화면을 띄웠죠. 그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통일 코리아는 영국보다 인구가 많고 프랑스보다 인구가 많고 이탈리아보다 인구가 많다. 저는 청중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는 데에만 여러분은 10초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박힌 한반도의 이미지는 작은 나라거든요. 그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단상에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죠. 강당이 너무 조용해서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은 가정과 다릅니다. 가정은 만약으로 시작하지만 시뮬레이션은 현재의 데이터를 그대로 외삽했을 때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든 숫자는 골드만삭스, 한국국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영국 이코노미스트, 미국 랜드연구소의 공식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만든 숫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드 씨가 다시 손을 들었지만 저는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강연이 끝난 뒤에 받겠습니다. 보이드 씨의 질문이 어떤 건지 저도 짐작이 갑니다만 강연 중반쯤에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겁니다. 보이드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한번 톡 두드리는 게 보였죠. 그건 미국식 표현으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인구와 시장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강연의 진짜 본론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슬라이드에 큰 숫자가 떴습니다. 5,270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한국 인구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총인구입니다. 세계 29위. 베트남보다 적고 영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같은 슬라이드 옆에 또 다른 숫자를 띄웠습니다. 20.2%.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의 2010년 수준이죠. 그리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국가도 도달해 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객석 중간쯤에 앉은 프랑스 안보 전문가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분은 강연 시작부터 두 손을 깍지 끼고 듣고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깍지를 풀더군요. 저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통계가 머리에 박혔다는 신호였죠. 여러분, 이 숫자만 보면 한국은 이미 끝난 나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워싱턴의 어느 싱크탱크는 2050년에 한국 인구가 4천만 아래로 떨어진다고 추산했습니다. 어떤 모델은 2070년에 3,500만까지 본 것도 있죠. 늙고 줄어드는 나라. 이게 지금 세계가 한국을 보는 첫 번째 시선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7,350만. 이것이 통일 코리아의 인구입니다. 정확히는 7,342만. 통일 시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대략 7,300만에서 7,400만 사이로 추정됩니다.
세계 26위권. 영국을 추월하고 프랑스를 추월하고 이탈리아를 추월합니다. 저는 청중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인구 7천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매수 시장의 임계점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1990년 가을의 흑백 사진이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는 본정부 통일부 회의실 사진이었죠. 그 회의실 한 구석에서 저는 막내 분석관으로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동독 인구 통계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정부에서 처음 받은 임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서독 인구 6,200만에 동독 인구 1,600만에 더했을 때 통일 독일이 유럽연합 안에서 어떤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지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짝 씁쓸한 미소였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손끝이 살짝 저릿해집니다. 너무 어렸고 너무 모자랐고 너무 막내였던 그 시절. 매일 새벽 출근길에 동독 출신 청소부 아주머니와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 늘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통일을 하시나요? 그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제 등을 매일 곧게 펴게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일 독일의 협상력은 단순 합산이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7,500만을 넘어가는 순간 독일은 유럽연합 무역협정에서 사실상 단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농산물, 공산품, 자동차, 화학 모든 분야에서요. 왜냐하면 7천만 단위 시장은 유럽연합 전체 시장의 약 17%를 차지하거든요. 저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큰 단일 시장이 된다면 동아시아 무역협정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일본과 같은 체급이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인구로만 보면 일본의 약 60%, 그러나 평균 연령이 10년 이상 젊은 시장이 됩니다.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은 일본 측 다나카 씨가 처음으로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던 그가 다리를 풀었고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살짝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 동작도 봤습니다. 다나카 씨는 제가 1990년대 후반 도쿄에서 잠시 객원연구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저보다 5살 어린 동료였죠. 그 다나카 씨가 오늘 강연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연 시작 전 잠깐 눈인사만 나눴을 뿐 어떤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인구 피라미드 두 개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죠. 왼쪽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위가 무겁고 아래가 가벼운 전형적인 역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북한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보시면 균형이 잡혀 있죠?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약 1.78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위 연령은 약 35세입니다. 한국이 약 45세니까 정확히 10년이 젊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강연 시작 후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정장 안쪽 와이셔츠 등 부분이 살짝 축축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강연장은 에어컨이 잘 들어왔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늙어가는 그 속도를 정확히 상쇄해줄 인구가 휴전선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약 2,500만 명이요. 단순 산술이 아닙니다. 한국이 매년 잃고 있는 청년 노동력, 군 가용 자원, 소비 시장이 통일 시점에 단번에 보충됩니다. 이때 객석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영국 측 안보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질문을 받았죠. 강연 중에도 짧은 질문은 받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호프만 박사님, 북한 인구가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단순히 인구만 합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다시 한 장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1990년대 동독 출신 청년들의 서독 취업 통계가 떠 있었죠. 통일 후 첫 5년 동독 출신 청년의 서독 취업률은 약 73%였습니다. 통일 10년 후에는 92%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통일 20년 후 동독 출신 청년들이 독일 제조업 숙련기술자의 약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포크스바겐 츠비카우 공장, BMW 라이프치히 공장, 포르쉐 라이프치히 공장이 모두 이 인력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영국 전문가를 향해 직접 답했습니다. 북한의 학력 수준은 동독보다 높습니다. 의무교육 12년에 이공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통합 비용은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통합 후 10년 안에 인적 자원으로 회수됩니다. 이건 제가 본 정부에서 직접 본 숫자입니다. 영국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자, 인구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구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그 절벽을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꿉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큰 단일 시장, 일본보다 10년 젊은 인구 구조,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두 번째 거대 내수 시장이 됩니다.
저는 마이크를 한 손으로 잡고 단상 옆으로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방연에서 위치를 바꾸는 건 청중의 시선을 환기시키기 위한 작은 장치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구가 늘어난다고 시장이 자동으로 커지는 건 아니지 않은가? 맞습니다. 인구가 늘어도 구매력이 없으면 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단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방연이 본격적인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신호였죠. 객석에서 누군가가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메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자원과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본 사람의 절반 이상은 오늘 강연이 끝난 뒤 호텔방에 돌아가서 자기 정부에 전화를 걸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 정책을 다시 짜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요. 보이드 씨, 다나카 씨, 그리고 다른 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의 클릭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강단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클릭 한 번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위성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갈색과 회색이 섞인 산악지대, 그 사이로 검은 점들이 빼곡히 박혀있는 사진이었죠. 이곳은 함경남도 단천입니다. 함경산맥 동쪽 사면,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광산지대죠. 위성사진에 보이는 검은 점들은 모두 광산 갱구입니다. 저는 슬라이드 위에 작은 빨간 동그라미를 표시했습니다. 이 한 구역에서 마그네사이트가 매년 약 100만 톤씩 채굴됩니다. 그리고 단천광산지대 전체의 마그네사이트 확인 매장량은 약 60억 톤입니다. 세계 3위, 중국과 러시아 다음입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술렁임을 기다린 듯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마그네사이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광물입니다. 그리고 산화마그네슘이 어디 쓰이는지 아십니까? 첫째,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첨가제. 둘째, 반도체 공정의 내화재. 셋째, 항공기 합금. 넷째, 의약품 원료. 다섯째, 비료. 이 5가지 산업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는 청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군가 객석에서 21세기 핵심 산업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21세기 모든 첨단 산업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 마그네사이트의 거의 100%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2023년 한국의 마그네사이트 수입 의존도는 97.4%, 그중 중국 의존도는 93%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광물 이름이 떴습니다. 흑연. 북한의 흑연 매장량은 약 2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6위. 그리고 흑연이 어디 쓰이는지 아십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의 100%입니다. 즉, 한국이 만드는 모든 전기차 배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음극재의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옵니다. 통일이 되면 그 원료가 한반도 안에서 조달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목록이 떴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한 줄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텅스텐 매장량 약 25만 톤, 세계 4위. 텅스텐은 반도체 공정과 군용 합금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몰리브덴 매장량 약 5만 4천 톤, 세계 7위. 항공우주 합금에 쓰입니다. 북한의 망간 매장량 약 30만 톤, 세계 12위. 배터리 양극재에 쓰입니다.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 약 50억 톤, 동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히토르 매장량은 추정치만 무려 2천만 톤입니다. 저는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보이드 씨가 노트북에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다나카 씨는 옆자리 동료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북한 지하자원의 총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나온 숫자는 약 10조 달러였습니다. 10조 달러요. 미국 연간 GDP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나온 게 10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가더군요. 강연에서 이 부분이 늘 가장 긴장되는 대목입니다. 숫자 자체가 너무 커서 청중이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단상 옆에 서 있던 김도윤 박사를 향해 손짓을 했죠. 김도윤 박사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김 박사가 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약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고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에서 통일 경제 분야를 15년 이상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강연 한 달 전에 김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오늘 단상에 함께 올라와 한국 측 데이터를 검증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김 박사는 흔쾌히 응해주셨죠. 김 박사가 단상에 올라오자 저는 그분께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박사님, 청중께 한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만약 통일이 되어 북한 광물 자원의 절반만 한국 산업이 활용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 박사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잠시 청중을 둘러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추산에 따르면 북한 광물 자원의 약 50%만 활용하더라도 연간 약 150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직접 효과만 계산한 것입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간접 효과를 더하면 더 큽니다. 광물 자급은 단순히 수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2021년 중국 요소수 사태, 2022년 마그네슘 가격 폭등 사태, 2023년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사태. 한국이 이 세 사건에서 입은 산업적 피해는 누적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광물 자급은 이런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 효과를 20년간 누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 박사가 잠시 계산하는 듯 시선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직접 효과만 누적해도 3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간접 효과를 포함하면 5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보이드 씨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김 박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김 박사께 감사 인사를 드린 뒤 단상 아래로 돌아가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김 박사가 자리로 돌아간 뒤 저는 다시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산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물이 있다고 산업이 되는 건 아니죠. 광물을 가공할 산업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는 그 인프라가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4개의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 약 72% 점유율. 세계 1위 조선,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합쳐 약 45% 점유율. 세계 4위 자동차, 현대기아차가 단일 그룹으로 약 740만 대 생산. 세계 1위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기준 약 47% 점유율. 저는 단상 위에서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산업 측면에서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그런데 모든 첨단 산업이 한 가지 공통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의 해외 의존입니다. 한국의 산업이 100점짜리 차라면 연료 탱크는 늘 외부에서 채워 넣어야 하는 차였던 거죠. 저는 청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통일은 이 차의 자체 연료 생산 시스템을 다는 일입니다. 단순히 자원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 구조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일이죠. 그리고 산업 구조가 완전해진다는 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다시 한 장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죠. 왼쪽은 현재 한국 산업의 구조도, 오른쪽은 통일 코리아 산업의 구조도였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십시오. 한국의 산업은 위쪽이 매우 두껍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같은 최종 제품 분야가 강력하죠. 그런데 그 아래 원자재와 부품 분야는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양이 역삼각형이에요. 한국은 지금 이 역삼각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인입니다. 저는 오른쪽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오른쪽이 통일 코리아입니다. 위쪽은 그대로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원자재 자급 기반이 깔립니다. 모양이 정삼각형이 됩니다. 거인이 두 발로 안정적으로 서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히토류 공급망 차단, 마그네슘과 갈륨 수출 제한입니다. 즉, 원자재와 부품을 무기화하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통일 코리아는 이 무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한국은 그때부터 미국, 중국 양쪽 모두에게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이때 객석에서 보이드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손을 들어받았죠. 보이드 씨, 말씀하시죠. 보이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1시간 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헛웃음은 사라져 있었고 대신 진지한 눈빛이 들어와 있었죠. 호프만 박사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다면 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까? 통일이 된다고 갑자기 자원이 산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보이드 씨,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북한에는 자원이 있지만 자본과 기술이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자본과 기술이 있지만 자원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이 통일입니다. 일반 합산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죠.
그리고 이 결합이 일어나면 결과물은 양쪽의 합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영문 이니셜이 큰 글자로 떠 있었죠. 정확히는 한글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글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광물. 둘째, 자본. 셋째, 기술. 광물은 북한에, 자본과 기술은 남한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15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흐른 땀이 와이셔츠를 적셨지만 정장 자켓 덕분에 청중은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마이크를 잡은 오른손 손바닥이 살짝 미끄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연에서 진짜 클라이맥스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와 자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와 자원만으로는 나라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청중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 군사력과 지정학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외교부가 지난 5년간 식은땀을 흘려왔는지 그 진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의 클릭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강단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클릭 한 번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단 한 줄의 숫자가 떴습니다. 1조 8,862억 달러.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줬습니다. 한국현대경제연구원이 2013년부터 2050년까지 통일 시 누적 국방비 절감액을 추산한 숫자입니다. 1조 8,862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00조 원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잠시 즐겼죠. 강연자로서 청중이 숫자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만큼 짜릿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GDP의 약 2.5%를 국방비로 씁니다. 통일이 되면 이 비중이 점진적으로 1.5%대로 떨어집니다. 매년 약 400억에서 500억 달러가 남는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4개의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우주, 바이오. 저는 청중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네 분야는 21세기 기술 패권의 결승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이 네 분야에 들어가는 입구를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다만 자본이 부족했죠. 통일 후 절감된 국방비가 이 네 분야로 흘러간다면 동아시아 기술 패권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집니다. 이때 객석에서 일본 측 다나카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연 시작 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받았죠. 다나카 씨, 말씀하시죠. 다나카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마이크를 받는 손가락 끝이 약간 굳어 있는 게 단상에서도 보였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직후의 동북아 안보 공백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핵물질의 통제, 군 지휘 체계의 혼란, 대규모 난민 발생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혼란기에 동북아 전체의 안보가 흔들립니다. 통일이 가져올 장기적 이익보다 단기적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다나카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죠. 다나카 씨, 정확히 그것이 일본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보 공백이 아닙니다. 안보의 채워짐이죠. 다나카 씨가 멈칫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한순간 굳더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공백과 채워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안보 공백은 힘의 진공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일 코리아는 진공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5위권 군사력입니다. 2026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5번째입니다. 일본보다 위입니다. 객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방산 장비의 이름과 사진이 가득 떠 있었죠. 여러분께 한국의 방산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 자유세계 자주포 점유율 1위, 약 68%.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튀르키예에 모두 수출됐습니다. K2 전차. 폴란드만 1,000대 계약,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도입 절차 중입니다. FA-50 병공격기.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콜롬비아에 수출됐고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의 강력한 후보입니다. 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2026년 시제기 비행시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공이 사우디아라비아에 4조 2천억 원, 이라크에 3조 7천억 원 규모로 수출됐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씨를 향해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다나카 씨,
이 모든 장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표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즉, 한국 방사는 이미 서방 동맹의 표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 코리아의 군사력은 안보 공백이 아니라 안보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이 일본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나카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을 때 의자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당이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가 또렷이 들렸죠. 다나카 씨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표정에 한 가지 분명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인정.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사실의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지도가 떴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봐주십시오. 저는 화면 위에 선을 그렸습니다. 압록강에서 베이징까지, 그리고 휴전선에서 도쿄까지 두 개의 선이었습니다. 압록강에서 베이징까지 약 700km, 휴전선에서 도쿄까지 약 1200km. 이 거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객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타격거리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현무4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800km입니다.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는 더 길죠. 통일 후 한국이 북한 영토까지 미사일 기지를 확장한다면 베이징은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쿄는 이미 사정권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만들어내는 외교적 파장이 진짜입니다. 통일 코리아가 미군 주둔국으로 남는다면 베이징이 받는 압박은 어떻게 될까요? 통일 코리아가 중립국으로 전환된다면 도쿄와 워싱턴이 받는 압박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보이드 씨가 의자에서 살짝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의 깍지 낀 두 손이 풀려 있었죠. 여러분,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분단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편안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한반도가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양쪽 모두 7대 강대국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기댔고 북한은 중국에 기댔습니다. 그 균형이 70년간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했죠.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그 균형을 깨트립니다. 통일 코리아는 어디에도 완전히 기대지 않을 만큼 크고 어느 강대국도 마음대로 흔들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치가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위치입니다. 저는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 분단이 모두에게 편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반도가 작아 보였기 때문이죠. 통일은 그 거울을 깨는 일입니다. 황당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10초쯤 견뎠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무언가가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은 프랑스 안보 전문가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강렬했습니다. 마치 평생 본 적 없는 무언가를 처음 본 사람의 눈빛이었죠. 이때 보이드 씨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받았죠. 보이드 씨, 말씀하시죠. 보이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해야 합니까? 찬성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보이드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죠. 보이드 씨, 그건 미국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결정할 일입니다. 보이드 씨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이 결정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에 한국은 사인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3위, 군사력은 세계 5위, 방산 수출은 세계 9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정책을 짤 때 더 이상 한국을 빼놓고 짤 수 없습니다. 정책의 객체였던 나라가 정책의 주체가 된 거죠. 저는 청중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보이드 씨,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건 한국이 통일을 결정한 뒤에 입장을 정리할 일입니다. 한국이 통일을 결정하면 미국은 그 결정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더군요. 보이드 씨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죠. 저는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미국 중심의 사고로 동아시아를 봐온 분석관이 처음으로 그 중심을 비틀어 보게 된 순간이었던 거죠.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통일 코리아는 중국에게 위협입니다. 압록강에서 베이징까지의 군사적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일 코리아는 일본에게 위협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통일 코리아는 미국에게도 부담입니다.
동맹국이지만 더 이상 일방적 지시를 받지 않는 동맹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즉, 통일 코리아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동시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동아시아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코리아는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질서 자체를 다시 짜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4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정장 한쪽 와이셔츠가 등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오른손에는 가벼운 떨림이 들어와 있었죠. 저는 그 떨림을 청중이 보지 못하게 마이크를 단상에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손가락 끝이 컵에 살짝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강당이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가 객석 끝까지 닿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와 시장, 자원과 산업, 그리고 군사력과 지정학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통일 코리아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봤죠. 마치 그들 각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요. 다음 슬라이드는 종합 시뮬레이션입니다. 2050년 통일 코리아가 어떤 모습인지 모든 숫자를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슬라이드를 본 뒤로는 한반도를 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저는 클릭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릭 한 번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6개의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2050년 통일 코리아의 종합지표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줄씩 짚어가며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인구 약 7,350만, 세계 26위권, 묘목 GDP 약 6조 560억 달러, 세계 8위권, 1인당 GDP 약 73,747달러에서 86,000달러 사이, G20 국가 중 미국 다음 2위, 누적 국방비 절감액 1조 8,862억 달러, 광물자원 추정 가치 약 10조 달러, 그리고 방산 수출 세계 4위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띄웠죠. 한국은 통일하지 않아도 강해질 나라입니다. 다만 통일하면 강한 나라에서 주요 국가로 위치가 바뀝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약 15초쯤 견뎠습니다. 강연자에게 15초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15초가 짧게 느껴졌어요. 청중이 슬라이드의 숫자를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단상 옆으로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 차례였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호흡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요. 강연 자료를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할 때 제 목소리가 흔들릴 거라는 거요. 여러분께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객석에서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에서 강연자가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때 청중이 답하는 경우는 없죠. 다만 모두가 자세를 조금씩 고쳐앉는 게 보였습니다. 1990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정확히 1년 뒤였습니다. 저는 본정부 통일부 막내 분석관이었고 그날 동독 드레스덴으로 현장 답사를 나가 있었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동독 지역의 공장 인프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와서 보고서를 쓰는 것. 저는 잠시 시선을 객석 천장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날 드레스덴의 하늘이 어땠는지가 지금도 또렷이 떠오르거든요. 잿빛이었습니다. 11월의 동독 하늘은 항상 잿빛이었어요. 동독 노동자들이 매일 그 잿빛 아래에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던 풍경이 제 머릿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죠. 드레스덴 시내 한복판, 칠빙거 궁전 앞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베를린 장벽잔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장벽 조각들을 광장에 쌓아둔 것이었죠. 노인의 손에는 작은 시멘트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가락에 가벼운 떨림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누르려 손가락에 살짝 힘을 줬죠. 제가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로 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객석을 둘러볼 용기가 그 순간만큼은 나지 않더군요. 시선을 단상 위에 마이크 받침대에 둔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청년, 나는 평생 작은 나라 사람이었어. 오늘부터 큰 나라 사람이야.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당이 조용했습니다. 객석 첫째 줄에서 누군가가 손수건을 꺼내는 게 시야 끄트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됐거든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제가 지난 36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하게 만든 출발점입니다. 분단이 한 사람의 자기인식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그리고 통일이 그 자기인식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건 경제학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보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날 드레스덴 광장에서 평생 트럭 운전을 했다는 그 동동노인의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천천히 청중에게로 돌렸습니다. 백석 두 번째 줄에 프랑스 안보 전문가가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보이드 씨는 노트북을 닫은 채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일본 측 다나카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박사는 객석 끝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김도윤 박사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김 박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반도 사람들도 언젠가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평생 작은 나라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던 어느 노인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큰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말이죠. 저는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어떤 형태로 올지, 어떤 비용을 치를지. 다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동아시아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평생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될 겁니다. 이때 김도윤 박사가 객석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받았죠. 사실 김 박사와는 강연 전 짧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강연 후반부에 한 가지 질문을 해달라고요? 그 질문이 지금 나올 차례였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왜 오늘 이 강연을 한국이 아니라 베를린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을 한국에서 직접 강연하시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김 박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죠. 김 박사님, 솔직히 답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나라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김 박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30여 년간 관찰해오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너무 작게 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잡고 있는데도 한국 뉴스는 매일 위기 이야기만 합니다. K고 자주포가 자유세계 점유율 1위인데도 한국 시민들은 자기 나라가 방산 강국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지 못합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 문화 시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그 위상을 늘 의심합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분단이라는 고울이 한국인들의 자기인식을 평생 작게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자기 나라가 클 수 없다고 평생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실제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 시간을 단축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권위가 먼저 말해야 한국인들이 자기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럽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단어였을 겁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서독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동독 출신 청년들의 평균 임금은 서독 출신보다 약 13% 낮습니다. 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여전히 서독 지역의 83% 수준입니다. 우리는 통일 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두 개의 독일을 봉합하는 중입니다. 저는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통일 전부터 이미 세계 12위에서 13위권 경제입니다. 통일은 한국에게 출발선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출발선을 넘은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발선을 넘은 채로 새로운 자원과 인구를 흡수하는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그게 부럽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단상에서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였죠. 여러분, 오늘 강연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미의 코리아는 가정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모든 강대국이 다시 한반도 정책을 짜야 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거기에는 5줄의 문장이 떠 있었죠. 하나, 통일 코리아는 인구 7천만의 거대 단일 시장입니다. 둘, 통일 코리아는 광물 자국 가능한 첨단 제조업의 완전체입니다. 셋, 통일 코리아는 세계 5위권 군사력을 가진 동아시아 핵심 안보 행위자입니다. 넷, 통일 코리아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동시에 부담을 주는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다섯,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통일 코리아의 운명은 한국인이 결정합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5가지가 통일 코리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워싱턴과 베이징과 도쿄가 지난 5년간 식은땀을 흘려온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반도의 약함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강함입니다. 통일이 되면 분명히 보이게 될 그 강함이죠.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된 지 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들어와 있던 떨림은 이제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어딘가 가슴 한가운데가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오랜 임무를 다 끝낸 사람처럼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클릭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객석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단은 거울이었다. 한반도를 작아 보이게 만든 거울. 그 거울이 깨지는 날 세계는 진짜 한반도의 크기를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객석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강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는 한 박자 늦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객석 끝에서 한 명이 손뼉을 쳤고 그 뒤로 한 명, 또 한 명이 따라쳤죠.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로 번지는 데에는 약 15초가 걸렸습니다. 강연자에게 박수가 늦게 시작되는 건 좋지 않은 신호일 때가 많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청중이 머릿속에 들어온 숫자들을 정리하느라 박수를 보낼 여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장 안쪽 와이셔츠가 등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고 종아리 근육이 가볍게 저릿했습니다. 2시간을 단상 위에서 서서 말한 결과였죠. 강당 출구로 향하는 통로에서 미국 보이드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더군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오늘 강연 자료를 워싱턴에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죠. 보이드 씨, 이미 골드만삭스 보고서로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이 잘 안 읽었을 뿐이고 워싱턴이 잘 안 본 것뿐이죠. 보이드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항복의 기색이 살짝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일본 측 다나카 씨는 강당을 나갈 때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본 측 동료들과 함께 조용히 출구로 향했죠. 그게 그의 인사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면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지만 이렇게 공식 자리에서 입장이 갈리는 강연이 있고 나면 며칠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사이의 묵계였습니다. 김도윤 박사가 강당을 나가기 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한국식으로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더군요. 저도 짧게 답례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오늘 강연이 한국에 닿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다만 한 번 닿으면 한국 사회가 자기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할 거라 믿습니다. 김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박사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베를린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한국 언론사 한 곳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통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5월 하늘은 그날따라 푸르고 맑았습니다. 36년 전 잿빛이었던 그 도시의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가능성보다 중요한 건 한국인 스스로가 자기 나라의 진짜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 이야기죠.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나라는 통일이 와도 작은 나라로 남습니다.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나라는 통일이 오지 않아도 큰 나라가 됩니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결과예요. 기자가 노트북 위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죠. 잔에서 작은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통일이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떤 비용을 치를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강들이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 그건 한반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가 강해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이미 강해지고 있어서입니다. 평생 작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어느 동독노인이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큰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그날처럼 한반도의 누군가도 언젠가 그런 아침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동아시아의 지도는 정말로 다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겠죠. 자기 나라가 평생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